I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수석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배 의원님 우선 차기 대권 지지율부터 살펴주시죠. 네, 오늘 2개 준비했습니다. 월화수 진행했던 NBS 전국 1,003명 면접 방식이고요. 월화 이틀 진행했습니다. 전국 2,035명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가상 대결 말씀드리겠습니다. MBS 원희룡 후보를 투입했을 경우 이재명 35, 원희룡 21, 심상정 7, 안철수 10 이렇게 나왔고요. 유승민 후보를 넣었을 경우 이재명 35, 유승민 15, 심상정 8, 안철수 13. 윤석열 후보를 넣었을 경우입니다. 이재명 35, 윤석열 28, 심상정 6, 안철수 8 이렇게 나왔고요. 홍준표 후보를 넣었을 경우 이재명 34, 홍준표 29, 심상정 7, 안철수 9. 정리하자면 이재명 지사는 34, 35 이 선을 보이고 있고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후보는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고요. MBS 조사에서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만 오차범위 안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일단 리얼미터도 알려주시죠. 리얼미터 조사도 말씀드려요. 리얼미터는 이렇게 사자 대결, 양자 대결 같이 붙였는데요. 양자 대결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40.9, 윤석열 45.3, 4.4%포인트 오차범위 아니고요. 이재명, 홍준표 붙였을 경우는 이재명 38.9, 홍준표 44.4. 이재명, 원희룡에서는 이재명 40.1, 원희룡 43.8. 이재명, 유승민 경우는 이재명 40.0, 유승민 36.1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예. 자, 리얼미터는 ALS 조사고 MBS는 그렇죠. 전화면접 조사인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뒤진다. 네. 그렇게 나온 거고 MBS 전화면접 조사에서 사자 대결에서는 어떤 후보와 붙어도 이재명이 앞선다. 네, 그렇죠. 이건데 일단 사자 대결에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꽤 많이 나오네요. 네, 이게 그만큼 제3지대 수요가 크다는 것은 양 후보 이게 결국 이제 이번 대선을 좀 시니컬하게 좀 냉소적으로 보는 게 이게 비호감 올림픽이다, 비호감 월드컵이다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양 후보의 격렬한 네거티브 전이 결국 정치 이제 불신. 그렇게 제3지대를 그만큼 키운 요인이고 또 하나 모름무엉답 미결정청이라고 해야 되나 태도 은폐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청도 사실 상당한 수준에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3지대 수요를 일정 부분 자극한 점이 심상정, 안철수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를 연이어 보이고 있거든요. 예. 10%, 13%. 여기 또 고무되어서 이제 뭐 고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만큼 제3지대 수요를 양 진영이 스스로 창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경선 이후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네. 지난주 이번 주 다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벤션이 없는 그 경선 결과가 경선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일단은 그 대통령을 만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원팀 분위기가 거의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상에 보면은 30대 중반은 지금 이제 거의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역대 대선에서 이제 승리한 후보의 평균적인 지지율을 보면 한 45% 정도 예. 됐거든요. 그래서 그 40%를 넘어서는 선까지 어쨌든 그 전까지는 계속 꾸준히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은영 소장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결국은 40%를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11월 5일 날 이제 후보가 결정됐을 때 사자 구도에서 여당 후보가 40%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조금 이제 결국 이제 대장동 이슈인데요. 이번 저희 조사에서도 보면은 저점은 좀 통과한 걸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일요일 날 이낙연 후보와의 회동,
월요일 그 대통령과의 회동 정세균 오늘 이제 박용진, 김두관까지 하면 일반 후보군들하고 다 정리되면서 원팀으로 이제 재편 혹은 그 기대감은 잔뜩 높였고 저희 조사에서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어느 정도 좀 회복 탄력성을 좀 보인 결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이제 대장동 이슈 이 이슈가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 이 이슈를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40%의 관건. 근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들 보면은 머니투데이 갤럽 조사를 보면 여전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그 국민의힘 책임론보다는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예. 결국 이제 지지율 발목 잡는 요인이다. 그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40%를 달성하는 여부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국감 전후로 봤을 때요, 그 이재명 지사 책임이 따르는 그 여론이 상당히 많이 국감을 거치면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나올 만한 게 이제는 거의 그 새롭게 더 나올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이제 거의 막바지 정도의 이슈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그 국민의힘과 연결된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더 현재로서는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끝까지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미칠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상 대결이 뭐 크게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건 저 11월 5일 날 결정되고 나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예상은 당심에서는 윤석열이 앞서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선다. 네. 이거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그게? 예, 여홍 당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홍준표 후보의 우세. 이제 지금 오마이뉴스 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38.2, 윤석열 33.1. 5% 차이, 퍼센트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MBS 조사에서도 홍준표 25, 윤석열 20, 5%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강세가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발언 영향이 좀 직격탄을 좀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예.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20% 선까지 쭉 밀렸거든요. MBS 조사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제 당원 투표에서 얼만큼 보이느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베이스로 놓고 보자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34.5, 윤석열 55.6, 한 20%포인트 수준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것을 당원 투표에서 얼만큼 벌리느냐. 거꾸로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의 간격을 최대한 벌리고 당심에서 쫓아가는 서로가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대체적인 흐름은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연령별 흐름에서 50대 연령의 그 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50대 같은 경우 홍준표 후보가 34.4, 윤석열 후보가 39.2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20, 30대가 스윙 보토 역할을 하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보인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어떤 아직까지 그 당내 약간 보수적인 성향, 보수 우위의 그런 성향상 이 50대 표심이 결국에는 그게 전체 그 후보 확정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제 좀 다소 좀 이견이란 이견인데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그 들어왔던 신규 당원 20만 명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이 층이 이른바 MZ 세대들 수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층의 표심이 또 실제로 하나 더 고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난번 이낙연 대표가 호남 경선에서 기대만큼 투표율도 득표율도 나오지 못했거든요. 예. 이른바 그 온라인 검증서 모바일 활용도에서 그 요인이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입당한 2030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거든요. 또 모바일 근접성 그 이제 SNS 활동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당원 지지층에서 잡히지 않는 숨은 힘. 그것도 좀 감안하자면은 20% 차이, 퍼센트 포인트 차이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심은 어쨌든 윤석열이 앞서니까. 근데 결국은 당심도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든가 혹은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경쟁력이 더 높은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결국은 이 정치 고관여층인 당원들이 마지막에는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홍이 유리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당내 상황을 이게 이제 경선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 일반 여론의 흐름도 중요하고 사실 지난번 당대표 때는 당시의 민심을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그때 가장 큰 특징은 이준석이라는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당내 분위기를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예. 그 홍준표 후보보다는 많은 그 원외위원장 뭐 원내 의원들 다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 많이 지금 가 있다는 점이 중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 아까 그 신규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젊은 세대도 많이 들어왔지만 또 그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그 일반 그러니까 위원장들이 추가적으로 모집한 또 당원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원래 기존의 당원의 지지가 조금 더 많았던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도 윤석열 후보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지난번 그 이현영 소장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그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던 경우에는 대선에 대한 승리할 수 있는 카드가 누구냐에 대한 그런 강력한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런 니즈를 이준석으로 투사가 되었고 그 바꾸자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의원이 과연 내가 났을 때 진짜 확실한 카드다, 필승 카드다라는 그런 수치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이제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도 불안하지만 홍준표도 그에 못지않게 불안하다. 그런 그런 우려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수치로 확실한 내가 좀 거칠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도 필승카드 하면 저 아니냐인데 그런 수치를 안정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결국 체력, 정치적 권력에서 조직에서 이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게 좀 더 제가 포인트를 예. 좀 더 주고 싶습니다. 자, 두 분 말씀처럼 지금 선거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 각 정당에서 분석하는 게 윤석열이 앞선다. 이게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반대로 한번 당신은 결국 민심 아니냐, 뭐 또 본선 경쟁력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대체적인 분석이 지금 상황에서는 윤이 앞선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홍준표 캠프도 이런 분석을 안 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갑자기 뜬금없는 정보지가 카톡으로 돌았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 쪽에 단일화를 제안했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무슨 뭐 총리 자리까지 제안했다, 네. 뭐 지분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양 캠프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만 뭐 선거 직전에 합종 연행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만일 그렇게 2위와 3위가 손을 잡으면 1위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이 민심에서 앞서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 스스로도 승리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어저께 그 강원도 토론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리더십 논쟁을 윤석열 후보가 끌어내면서 당신은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냐 이렇게 지적했던 게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난 그 2017년 대선 때 보면은 그때도 홍준표 후보가 다른 당 바른정당이었던 유승민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했었을 때 아주 그냥 한 칼에 거절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관계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도 뭐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비호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후보가 호감보다 비호감이 높습니다. 네. 2017년을 떠올려보면 문재인 후보는 호감도 훨씬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모든 후보가 비호감이 높아서 이렇게 비호감이 높아지면 각 후보들이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네. 대통령 선거.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일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2016년 미국 선거를 다시 한번 복귀하자면 그때 힐러리 트럼프 힐러리가 거의 뭐 비호감 배틀 그 대단한 그렇죠. 결국 예. 그때 그 사후평이 뭐였냐면은 트럼프도 싫지만 힐러리가 더 싫어서 나는 트럼프를 찍은 것이 아니라 공화당을 찍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평행 이론처럼 닮아가는 그런 형국이 있는데 지금 이래 되면은 정치 불신 혐오가 높아지고 그 제3지대 수요도 일정 부분 있지만 제3지대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양정당을 덮을 수준만큼은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투표율 저하는 그 불을 보듯 뻔하고 벌써 대선 이후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 그 빨리 후보들이 이제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되면 그 정책을 두고 미래를 두고 논한다면 비호감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투표율이 떨어지면 민주당이 불리하다. 그게 이제 지금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제 2030 세대가 스윙보터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2030이 꼭 그렇다고 만약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면 홍준표 후보가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이 층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전통적으로 투표율 변수는 예측을 하는 마지막 요인인데 투표장이 나야 여론조사 수치가 그대로 살아나는 건데요. 노고 소저라 그러죠. 나이 고연령층일수록 투표율 높고 저연령대에서 투표를 낮다. 이거는 그 재헌 국회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된 패턴이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과연 2030이 마냥 낮을까? 그건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지난번 2017년 대선을 보더라도 2030 젊은 세대 나의 첫 한 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만약 투표율이 고연령층이 높다. 전령층이 낮다. 그것이 전통적 관점에서 유불리를 논하는 것은 그 과거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다른 과거의 패턴을 볼 수 없다.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뭐 사자 대결, 양자 대결 각 조사 기관마다 또 ARS냐 뭐 전화 면접이냐 방식에 따라 들쭉날쭉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뭐 갑자기 확 튀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결과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근데 당선 가능성만은 이재명이 계속 1등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그 후보가 주는 안정감이고 그 당선 가능성은 결국 이제 마지막 중립지대에 있는 이 표심, 미결정층들에게서는 그 당선 가능성이 결국 이제 대세론, 결국 누가 이기지 않느냐라는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정권 교체론이 55 정도 나와요. 50에서 55. 근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그게 그 정당 지지도 혹은 자기 후보들의 어떤 포텐의 극대치라고 읽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결국 그랬을 때 그 당선 가능성이란 결국 이제 현재는 빠져 있지만 그 관망층, 미결정층들의 그 결국의 표심은 그리 간다라는 그렇게 좀 읽어주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을 리드하는 층이 누구를 지지하냐. 결국 그 층이 지지하는 그 방향으로 그렇지 않은 층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인물 경쟁력 부분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점이에요. 어차피 지금 이게 이제 양자 대결의 큰 흐름 속에서 양자 대결로 갈 건데 그 속에서 뭐 홍준표 후보를 넣든지 뭐 그 국민의힘의 4명 후보를 다 넣더라도 지금 오늘 MBS 조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가상 대결했을 때 이 후보가 더 높다라는 거는 인물 경쟁력이 있다. 이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간다를 맨 처음에 언급했는데 출마는 아마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심상정 후보는 뭐 이미 출마 선언했고요. 선출되셨죠. 예, 나올 거고. 자, 근데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만일 완주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단일화 혹은 합당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치명타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반대로 완주를 하면 국민의힘은 또 치명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측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서로가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심상정 변수,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변수. 서로가 나란히 평행 이론처럼 좀 흔히 말하는 네이더 이펙트라고 하죠. 네이더 이펙트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나라의 이인제 효과라는 말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자기 진영, 범 진영에서의 후보가 나왔을 경우 뺄셈,
빠지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 심상정 후보 가지고 있는 7, 8%,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10% 이거는 승부를 가늠하고도 남을 수치죠. 그만큼 이제 양 진영에서는 그 단일화 요구 압박이 거세게 들어올 테고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고 안철수 또 해서 또 철수한다면은 글쎄요. 저도 이 부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민감합니다. 사실 이 두 후보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이 두 후보도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어떤 새로운 점이 없었는데 급등한 거는 저는 지금 이 대장동과 고발사주 이슈 속에서 그 사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속에서 흔들리는 층이 잠깐 이동한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조금 뭐 젠더 이슈의 민감층이 조금 더 지지를 했을 수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에서 이탈표가 이쪽에 잠깐 갔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그게 결국엔 다시 또 양 진영의 흐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변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연 변수도 물론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캠프에 아는 분이 계셔갖고 한번 이제 어떻게 정당이 창당됐을 때 지지율 어느 정도까지 보냐 했더니 15%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 인지도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 당이 창당하고 나서 이제 김동연 후보 메시지를 보고 이게 똑같이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프레임이 갈 수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사람이 야권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또 거부감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변수가 저는 TK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민주당이 TK에서 가장 많이 얻었을 때가 21% 정도입니다. 그것도 지난번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TK에서 21%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그전에 김대중 후보는 10% 초반밖에 못 얻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역시 TK를 민주당에서 어떻게 공략하느냐.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TK 출신의 후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심 30%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30% 가능하겠느냐? 또 이런 회의론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승리 공식이 이를테면 호남당의 영남 후보, 예. 그리고 호남 강세 정당의 이제 영남 후보, 물론 그 앞에 뭐 DJP라 해서 이제 호남 총정연합이 있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렇게 영남 쪽, 영남이라고 한 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전남하고 전북은 이렇게 정치적 정서가 비슷하지만 TK하고 PK에 또 확연히 다르거든요. 예. 근데 PK만 해도 그 이전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진보정당 후보나 그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당선된 그렇죠. 경우가 덜 있었어요. 예.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거제 같은 경우도 노동계 굉장히 또 강했었고. 근데 TK 같은 경우에 진짜 불모지였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게 TK. 지난번 이제 20%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출신 밀어주자라는 정서가 조금이라도 통한다면 지난번보다 좀 더 나오겠지요. 지난번보다 나오겠죠. 과연 그런데. 근데 TK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 계열 후보가 30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이슈죠. 그러면은 사건이죠. 예, 일단은 위원님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보네. 아직까지는 조금 빡빡해. 근데 문제는 뭐 우리 후보 한번 우리 출신 한번 해보자라는 정서가 작동이 되면은 지난번보다는 나오겠지만 30이라는 수치는 사실 굉장히 좀 열의 3명은 그 민주당이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것도 한번 이번 대선 지켜볼 저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나오기 힘든 TK 후보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 변수이고 저는 이것이 이제 박근혜 변수,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한 변수와 같이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도 보통 이제 여론조사 쭉 TK 쪽 지지율,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한 15%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과거 같은 그런 냉기, 과거처럼 차갑진 않다. 그 점은 그렇죠.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만 더 여쭙죠. 이것도 지역과 관련된 건데 전통적으로 서울은 민주당이 항상 좋은 성적을 거뒀고 보수 정당은 경기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이게 반대로 됐어요. 지금까지 여론 정반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미칠지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저희들 이제 그 매월 평가하는 광역단체장 평가였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8개월에서 1등을 했어요. 예.
이제 자기 지역에서 평가를 받았다. 강세를 보인다. 그건 당연한 거다. 서울은 아직도 부동산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이 추세로 갈 것이다 그러면. 예. 고향과 자기가 활동한 근거지 두 개의 지역을 잡은 후보가 사실 민주당에서 여지껏 나온 적이 없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기반을 갖고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민심에 거의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지가 높은 층이 블루 칼라 층과 화이트 칼라 즉 직장인 층이 있거든요. 그 층을 잘 공략해 간다면 이 좀 어려운 구도를 좀 깨트려 나가면서 자기 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뒤집어졌다 이러니. 네네. 근데 경기도도 부동산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왜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 네.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층이 30, 40대 이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이가 들면서 40, 50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변수는 좀 2차적 변수로 보는 것 그럼 같거든요. 일단 일은 잘한다. 그리고 그렇죠. 부동산이 뭐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건 이재명이 잘못한 건 아니지 그렇죠, 않느냐. 그렇죠. 이런 정서가 통했다는 그래서 거죠. 책임 원인을 곧잘 귀결을 안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재밌는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